서방이 제재라는 창으로 러시아의 돈줄을 찌를 때마다 러시아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그 최전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몇몇 해커나 기업이 제재를 우회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사실상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거의 퇴출당한 러시아. 그런데 푸틴이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암호화폐라는 건데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걸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스러운 결제망의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총성 없는 새로운 금융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재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이 신기술 앞에서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작은 결제회사, 지점 개소식 같은 데 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A7이라는 신생 결제 네트워크 개소식에 직접 나타났어요. 이건 뭔가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A7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걸 대내외 공표한 셈이니까요. 그럼 이 A7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핀테크 회사 같은데 말이죠. 그 실체를 알려면 소유 구조를 들여다봐야 해요. 서류상 주인은 둘입니다. 한 명은 서방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몰도바의 재벌 일란 쇼르,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국방은행인 PSB. 잠시만요. 국방은행이요? 이름부터가 딱 군수산업 자금을 대주는 곳일 것 같은데요. 다른 민간은행도 많았을 텐데 굳이 이런 국책은행이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PSB는 이름 그대로 러시아의 국방, 군수산업 자금을 전담하는 특수은행이거든요. 즉 A7은 사실상 국가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만든 비밀 결제 통로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크렘린의 비밀 작전본부 같은 겁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그림자 결제망이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불과 2022년만 해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는 피라미드 사기고 금융 안정을 해친다면서 전면 금지를 주장했거든요. 굉장히 강경했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다분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지금 푸틴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현대 경제에 매우 유망한 방향이며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정체성을 바꾼 수준 아닌가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극적인 태세 전환의 이유는 딱 하나, 생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거의 모든 주요 은행이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끊겨버린 거군요. 고속도로가 끊긴 수준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세컨더리 제재의 공포예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은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의 은행이 러시아와 거래하다 걸리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같이 퇴출될 수 있다는 거의 협박 같은 거죠. 이론이 전 세계 어느 은행도 러시아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받을 길이 없고 수입을 하려 해도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금융의 섬에 갇혀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경제에 동맥경화가 온 거죠.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돈을 주고받을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 절박함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묶여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1월 러시아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A75를 내놓게 된 거군요.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국방은행 PSB의 1루블을 예치하면 그 가치와 똑같은 1A75를 발행해주는 방식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누적 거래량이 무려 870억 달러에 달해요. 잠시만요. 870억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 아닌가요? 국가가 비밀리에 만든 암호화폐 하나로 이 정도 자금이 움직인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데요. 그렇죠.
규모도 규모지만 더 중요한 건 사용 패턴이에요.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주말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모스크바 시간 기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 노리고 24시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무역대금 결제 같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투기 자산이 아니라 러시아 기업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H로를 가지고 해외 업체한테 바로 결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A7, A5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외로 돈을 보낼 길이 다 끊겼는데 암호화폐라는 글로벌 금융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국내용 진입로를 만든 셈입니다. 이걸 온램프라고 하죠. 아, 온램프. 그러니까 A7, A5는 러시아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지역화폐 같은 거군요. 이걸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으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암호화폐 달러인 USDT로 갈아타야만 해외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이 진입로 A7, A5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USDT에만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흐름을 보면 명확해요. 첫째, 러시아 수입 기업이 루블로 A7, A5를 삽니다. 이건 러시아 내부 거래라 제재와 상관없죠. 그렇죠. 둘째, 이 A7, A5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USDT, 즉 테더로 바꿉니다. 셋째, 이 USDT를 해외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USDT를 받은 해외 업체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죠? 그걸로 직원들 월급을 줄 수는 없을 텐데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현금화입니다. USDT를 받은 해외 업체는 이걸 중국이나 홍콩 같은 곳에서 현지 통화로 바꿔서 물건값을 치르는 거죠. 결국 A7, A5는 제재로 꽉 막힌 러시아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스텔스 다리인 셈입니다. 결국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손에 쥔 USDT로 도대체 뭘 사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물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바로 반도체 칩, 각종 전자부품, 그리고 미사일 같은 정밀기계에 쓰이는 베어링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제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절대 수입할 수 없는 군수산업의 핵심 자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물품들의 상당수를 중국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홍콩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겠네요. 네, 러시아로부터 USDT를 받은 중국 업체들은 이걸 현금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바로 이 현금화 과정이 홍콩에 있는 수많은 비공식 암호화폐 환전소, 소위 말하는 장외거래소 OTC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외거래소라면 제도권 밖의 암시장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방식인데요. 홍콩의 수많은 사설 환전소들이 이 네트워크의 모세혈관 역할을 합니다. 수십만 달러의 USDT가 들어오면 그들은 수수료를 떼고 현금 다발을 내어주죠. 그리고 전문적인 환치기 조직들이 이 돈 가방을 들고 실제로 국경 넘어 중국 본토로 옮깁니다. 물품을 공급한 업체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완전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현대판 그림자 금융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요? 가방에 현금을 담아 옮기는 건 너무 위험하고 구식처럼 들리는데요.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크고 또 그만큼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홍콩 내 이런 비공식 환전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금만 연간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러시아, 중국, 홍콩을 잇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 생태계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제재 회피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러시아의 모든 무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암호화폐 결제망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바로 시장 규모, 즉 수용 용량의 문제입니다. 수용 용량이요?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연간 원유 및 가스 수출액만 해도 대략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재 우회 통로로 주로 사용하는 USDT의 전체 공급량,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총량이 약 1,870억 달러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 대금 전체를 이걸로 결제하기에는 USDT 시장의 덩치 자체가 너무 작다는 뜻이군요.
만약에 러시아가 원유 대금 전부를 USDT로 받으려고 하면 시장이 감당을 못하겠네요. 감당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유 같은 거대 결제보다는 말씀드린 군수물자 조달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규모의 전략적 결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서방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AT7이나 관련 거래소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을 텐데요. 물론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제재 발표 직후에 AT7A5의 거래량은 잠시 한 15%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곧바로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해버렸습니다. 제재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왜 그런 거죠? 전통적인 금융 제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여기서 바로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앙 서버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은행 시스템은 특정 은행 하나를 제재하면 그 은행과의 거래가 막힙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예요. 특정 거래소 하나를 막아도 사용자들은 다른 P2P 거래나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죠. 아,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거군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거래 통로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라서요. 네, 본질적으로 완벽한 차단이 훨씬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좌절감을 느껴요. 수십 년간 작동해온 제재라는 금융무기가 이 탈중앙화된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습을 처음 목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결국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을 실전에 운용하면서 서방의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서방이 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거래를 이 암호화폐 결제망으로 옮기는 그야말로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총성 없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전쟁이네요. 네, 이건 단순히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넘어서 국제정치의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 질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제재를 피하는 도구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걸 과연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응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미래의 국제관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